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노점상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200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화이자 백신 한 명당 접종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응과 의료진에게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2만 명 정도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이상 반응은 112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두통, 발열 같은 경미한 반응이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차질이 올해 가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스에이 오늘은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19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5조 원, 약 75% 되는 돈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대상도 늘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뿐 아니라요, 노점상, 또 부모가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까지 지원합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오후 회의를 통해 확정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천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늘어납니다. 그동안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원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빈곤층에겐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연 매출 기준도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했고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 19조 5천억 원은 역대 최대 재난지원금 규모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많습니다. 15조 원은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4조 5천억 원은 기존 세출을 조정해 충당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3월 말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여기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 매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7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윤수 기자가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정부 예산과 기부금 등을 통해 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상생연대 3법이 지난 금요일에 발의가 일단 다 완료돼서 이에 관한 협의도 곧 시작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름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상생연대 3법 가운데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편의점 등 일반 업종 소상공인 400만 명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법은 공포되고 3개월 뒤 시행되지만 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가령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에 시행되지만 손실은 3월부터 계산되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또 다른 재정 부담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의 안건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지금 당정이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걸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죠. 대상이 늘어난 만큼 액수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난번 3차가 280만이었거든요. 당시 지원이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등 280만 자영업자였습니다. 네. 이번에 신규 창업자와 법인 택시기사, 또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까지 200만 명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별 지원이지만 전 국민한테 지급할 때보다 예산은 더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게 피해가 큰 사람들한테 더 많이, 더 두텁게 선별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목적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일단 선별 지원의 얼개도 밝혔습니다. 예.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고위당정협의회 직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서 매출 감소 정도를 5단계로 세분화해서 타격이 큰 업장에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시를 해보면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매출이 10% 이하로 줄면 100만 원, 50% 이하로 크게 줄면 60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네. 이런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석 달간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문 대통령도 속도를 좀 내달라라고 주문을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은 이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규모도 늘고 또 네. 매출도 가늠을 해봐야 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세금을 내니까 납세 내역을 통해서 매출의 타격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대거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네. 지자체를 동원해서 대상자를 파악한다고는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 자체를 하질 않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현금 거래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되고요. 네. 매출 타격을 가늠해보는 걸 떠나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데 과연 지원을 받는 게 맞느냐 예. 이런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형평성 문제도 짚어봤고요. 지금 당정 간의 기싸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더러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격한 말까지 썼잖아요. 네, 그런 반응이 오갔죠. 당정 협의 직전에 모두 발언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 추경입니다.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나왔던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난 14일이죠. 비공개 고위당정청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싸울 각오로 나가겠다. 각오, 예. 네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결국 어제 지원 대상과 규모에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거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켰다는 걸 은근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에도 소위 이낙연 표를 붙이게 된 셈이죠. 네, 지금 1차 재난금 때도 있었던 비판인데 선거용이다 이런 야당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하필 4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야당 반응 궁금한데요. 사실 국민의힘도 그런 점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피해 대상과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급하는 건 돈뿌리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4월 보궐선거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국민의힘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양측 모두 선거가 매우 의식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네, 슈퍼위크 범여권은요. 이번 주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박영선, 우상호 후보 가운데 누가 진짜 민주당 후보로 나설지가 추려지고요. 곧바로 열린민주당의 시대 전환까지 단일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최수연 기자가 이 슈퍼위크를 미리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마친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일반 시민 선거인단을 상대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내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서울 경의선 숲길을 방문해 시민들과의 만남을, 우상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며 각각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누가 제일 보고 싶으셨어요? 누가 가장 시민의 말을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또 이 정말 신부를 잘할 사람인지를 이렇게 본다면 시장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선택의안이 오는 8일일 만큼 민주당은 후보 확정 후 곧바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대상으로 법여권 단일화 작업에 돌입합니다. 김진애 의원은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양자 단일화를, 조정훈 의원은 시대전환까지 포함한 3자 단일화를 요구합니다. 3자 동시 단일화는 어불성설입니다. 조정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된 의원입니다. 시대전환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함께하는 3당 간의 서울시장 후보 3자 단일화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여론조사 비율과 토론회 횟수 등을 두고도 이견이 있어 법여권 후보들의 단일화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추미애, 조국, 문재인 정부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독일과 영국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적절한 근거가 되는지도 최주연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오늘 0시경.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여권이 실현하려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근거로는 2년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들었습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시간 뒤에는 추미애 전 장관도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이 독점적 제왕적 지휘권을 행사한다며 독일과 영국 사례를 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쪽짜리 해석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건 마약범죄 등 특정 수사 분산에 관한 것이지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추 장관이 거론한 독일과 영국 사례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독일은 검찰이 수사권과 지휘권, 종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영국은 중대범죄에 한해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추진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의 기소권만 남는 구조와는 모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죄를 증명하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며 범죄 대응 시스템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입법에 사심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사심이 깃들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보도도 했습니다만은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수사청을 만들어야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 주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개혁 방향, 당초엔 수사 기소권 분리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원래는 검찰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문제로 조국 전 장관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했다며 과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수사를 하니까 여권의 입장이 이전과 달라졌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금 전 의원도요. 예전에 그 검찰 수사랑 기소를 분리하는 거 이거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배해야지, 나눠야지. 하지만 현재 민주당 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으로 수사기관이 오히려 늘어났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한 상황이라 네. 현재로선 서로 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금 전 의원은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생각했다는 거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밝혔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조국 전 장관, 금 전 의원과 관련 논쟁을 한 적은 있지만 소리 지르며 싸운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금 전 의원이 자신을 호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짚어볼 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청법을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곽 의원도 여당 입장에 찬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2018년인데요. 곽 의원이 수사청법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곽 의원, 수사기관을 단일화해 국민들이 두 번 수사받지 않게 하려던 것이라며 여당 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또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 세지고 있어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줄다리기를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제3지대의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의 후보가 당연히 단일 후보가 돼서 보궐선거를 마칠 수 있다고. 제1야당만으로 이기기는 힘든 선거입니다. 제1야당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모두 다 힘을 모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측 후보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견제에 나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딱 잘라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는 거는 이제 상상할 수 없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선 야권 단일화 경선 이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경우에 최소한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2번을 달고 나가는 게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번을 달아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로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수록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열왕열왕은 소탐 대실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정치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다가 국민 마음까지 떠나보내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되고 사흘째, 이제는 속도전입니다.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7명까지 맞출 수 있다는 주장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사흘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이 한창입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이 계속됐고 울릉도에서 접종할 백신도 군 헬기로 긴급 수송됐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백신을 맞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기쁨,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어제 이어 오늘도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생리식염수를 섞어 6명에게 접종한 뒤 남은 건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 0.3ml씩 나눠 접종한 결과 한 병당 1회 접종 용량인 0.3ml가 남았고 이를 통해 7명 접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료원은 오늘 하루 더 지켜본 뒤 접종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주사기에 0.3ml씩 정확하게 주입하는 건데 현장 의료진들도 숙련만 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조금 이렇게 눈금돼 있어가지고 0.3cc를 주사를 하기에는 정확한 양을 주사가 되게 되어 있고 현장에서도 0.3cc를 주사를 많이 해요. 그런 작은 용량도. 하지만 이런 제한이 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병에 7명으로 고정할 경우 일선 의료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7번째 분량이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접종자 수를 최대로 고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되 현재 한 병당 6명을 접종하는 매뉴얼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어제까지 2만 명이 좀 넘게 코로나19 백신 맞았고요. 이 중에서 100명이 좀 넘게 두통이나 발열 같은 평소와 다른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게 큰 문제가 없는 거고 또 어떤 게 꼭 병원에 가야 되는 증상인지 궁금하시죠?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첫 접종이 시작된 지난 26일, 첫날 접종자로 나섰던 편기범 씨에게 접종 후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은 아니고요. 조금 평상시보다 이상하다 약간 이 정도였어요. 그래도 좀 더 앉아 있었거든요. 맞은 부위에 조금 근육통 같은? 근데 이제 심한 근육통은 아닌 것 같고요. 접종 후 30분간 이상 반응 관찰실에서 몸 상태를 더 지켜봤는데 다행히 어지러움은 사라졌습니다. 28일 자정 기준 2만 322명이 접종했는데 이 가운데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12건입니다.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이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종 후 수일 내 사라지는 흔한 이상 반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신고된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이상 반응은 무엇일까? 접종 부위가 뻐근한 것은 자연스러운 염증 반응이지만 하루 이상 진통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전신 근육통 또는 두통이 있다면 의사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9도 이상 고열, 피부 두드러기 또는 얼굴과 손이 붓는 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입술과 입안이 붓는다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접종 직후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귀가 후 최소 3일간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내일 3.1절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인원 쪼개기로 집회를 열겠다 예고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왔던 전광훈 목사 모습을 드러낼까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내일 3.1절 행사를 강행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신을 다시 구속하려 함정을 파놨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방송을 시청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저 광화문 광장에서 각 단체별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단체별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자 없어요.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앞서 전 목사 측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1,000명, 광화문 광장 주변 4곳에서 99명씩 참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모두 금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수단체들이 신청한 20에서 30명 단위의 소규모 집회는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를 거쳐가는 차량 시위도 허용하되 차량 대수를 9대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에서 지금 3시간 안에 끝내려는 거예요. 12시에 출발해서 2시에 끝날 거예요. 차량입니다. 무조건 9명. 경찰은 동시다발적 쪼개기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3.1절 집회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집회를 강행하면 현 정권에 공격의 빌미를 줄 거라며 법원이 불허한 집회는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도 이렇게 코로나19 걱정 사라진 게 아닌데 오늘 서울 기온은 14도. 시민들이 나들이를 참기에는 좋아도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문을 연 대형 백화점. 주말을 맞아 실내에 조성된 인공숲과 폭포에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가 하면 쇼핑을 하고 인증샷도 찍어봅니다. 연휴에 날씨도 좋다 보니 고객님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동선에 손소독제 등을 비치해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원에도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포근한 날씨에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봄 기운을 즐겼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기도 답답해서 날씨도 풀려서 같이 즐기러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연휴라서 그런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대하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기대감도 큽니다. 백신이 지금 과학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희망이 보이지 않나.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그래도 한 최소 3년 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을까. 왜냐면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가. 백신 접종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부전여전이라는 말 있죠. 딱 들어맞는 상황을 소개합니다. 며칠 사이로 음주운전 차량을 본 아버지와 딸이 똑같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터널을 달리는 SUV 차량. 연신 비틀대더니 터널벽을 들이받기 직전 겨우 방향을 틉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40km 이하로 서행하며 차선을 넘나듭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여성 운전자 강모 씨는 112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장 방향으로 가는 금성산 터널 입구인데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은 차가 아주 비틀거리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강 씨는 이 차량을 10km가량 뒤따라가며 경찰의 차량 번호와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인근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 중이던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 차량이 출동해 SUV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해서 사전에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나흘 전 부산 시내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차량을 추적해 붙잡은 택시기사의 딸이었습니다. 잘했다고 웃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살짝이라도 입술에 대면 안 하게 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에 이어 딸까지 가족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동안 자동차 주가가 훨훨 날았는데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좀 다른데요. 이게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테슬라 주력 모델인 모델 3가 만들어지는 공정이 최근 2주 동안 중단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생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밖에도 폭스바겐과 도요타 등 여러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는 올해 1분기 세계 자동차 생산이 100만 대 가까이 미뤄질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차량 판매가 늘어날 거란 수요 예측에 실패한 데다 날씨까지 말썽인 탓입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한파와 폭설로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차량용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2위 업체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고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극심한 가뭄 탓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공업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인 MCU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시간을 디스플레이에 표현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합니다. 이런 반도체가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최소 100개 이상 더 들어갑니다. 최근 국내와 유럽에서 사전 계약 신기록을 세운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양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향후 2, 3개월 내에 풀릴 가능성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는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기도 어려워 글로벌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북한이 펴낸 김정은 위원장 위인전입니다. 화려하게 포장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정작 대북 관계에 상당한 공을 들인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쏙 빠진 게 눈에 띕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평양 출판사가 제작한 620쪽짜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인전입니다. 지난 2011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좌에 오른 김정은의 10년을 기념해 발간됐습니다. 그중 핵에는 핵으로란 소제목이 눈에 띕니다. 김정은이 가혹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에 올렸다며 2016년 2차례의 핵실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화성 14, 15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도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대외관계 부분에선 북미 관계 개선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이듬해 남북미 3자 판문점 회동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위인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문선명 통일교 총재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다양한 일화를 소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대 사업에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평양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지난해부터 이어가고 있는 철저한 대남 무시 기조가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모든 남북 연락 채널을 끊고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아입니다. 전업주부 하루 일당을 5,000원도 안 되게 치고요. 또 여성이 성공하면 수상한 뒷거래를 했을 거라는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화나는데요. 중국 여성들이 요즘 분노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밤길을 걷는 여성 뒤로 모자를 둘러쓴 남성이 다가옵니다. 불안한 표정을 짓던 여성은 황급히 가방에서 클렌징 티슈를 꺼내 닦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남자로 변신해 위기를 모면한다는 황당한 내용의 광고. 피해자인 여성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속옷을 여성의 성공 비결로 소개한 광고도 등장했습니다. 一个让女性轻松躺赢职场的装备，我说没有我带不了的货，你就说信不信吧。 중국 유명 남성 코미디언을 앞세워 광고했던 중국 속옷업체는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여전히 성평등 지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중국에선 최근에서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첫 판결이 나왔는데 그 금액도 터무니없이 적어 논란입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전업주부의 5년간 가사노동 수당을 연간 170만 원, 하루 5천 원도 되지 않는 일당으로 산정한 겁니다. 5萬蚊而家好平嘅啫，係咪？請個傭人啊，5000蚊一個月啊，買菜煮飯啊。 이는 중국 일반 직장 여성 평균 월급의 10분의 1 수준으로 4년 전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한 국내 전업주부 수당의 2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권 신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반영해야 할 미디어와 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세계를 보다 오늘은 시야를 지구 밖으로 넓혀보겠습니다. 저 우주에는 인간 아닌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이 온다면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붉은 행성, 화성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지구인의 화성 침공, 정다은 기자가 전합니다. 붉은 행성 화성이 지구인에게 처음으로 들려주는 순수한 바람 소리입니다. 화성은 대기가 지구의 약 1% 수준이지만 바람이 붑니다. 낮은 기온과 희박한 대기로 높은 음역의 소리는 공기 중에 흡수되고 저주파 소리만 들리는데 그나마 100배로 증폭해야 들립니다. I invite you now to, if you would like to close your eyes and just imagine yourself sitting on the surface of Mars and listening to the surroundings.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5번째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
7개월 동안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총알보다 6배나 빠른 시속 2만 킬로미터로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포의 7번으로 불립니다. 지상 12km, 위대함에 도전하다라는 암호가 숨겨진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내린 곳은 예제로 분화구, 슬라브어로 호수를 뜻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 물이 있었다면 암석이나 토양에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Trying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answering one of the questions that has been with us for many centuries, namely, are we alone in the universe? 기대를 잔뜩 하고는 있지만 화성은 아직 파라다이스로 불리기엔 이릅니다. 테라포밍, 행성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지구처럼 바꿔 인간과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화성은 자기장이 없어 태양에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고 대기의 95%는 이산화탄소, 평균 기온은 영하 62도에 달해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스페이스X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핵폭탄을 터뜨려 극지방 얼음 속에 갇힌 이산화탄소를 빼내 따뜻하게 하면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This is really about minimizing existential risk for civilization as a whole and then having an exciting future that you can look forward to. 최근 화성 궤도는 각국이 보낸 탐사선으로 북적입니다. 모두 지난해 7월 쏘아 올려졌고 최근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2년 반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탐사 성수기이기 때문입니다. إلى شعب دولة الإمارات إلى الأمة العربية والإسلامية نعلن نجاح وصول دولة الإمارات في مدار الكوكب الأحمر. اللهم لك الحمد اللهم لك الحمد اللهم لك الحمد. 화성 탐사가 가져다줄 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화성이 영화 속 단골 소재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With Earth no longer habitable, the only place left to go was up. Let's go Mars. 젊은이들도 화성 탐사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I had a role in land on Mars successfully. It's been incredible. You will change the world. 퍼서비어런스 호에는 화성에 가고 싶은 1039만여 명의 이름이 조그만한 칩에 담겼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가 직접 화성 땅을 밟는 날이 오기를.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이재영, 이다영이 빠지면서 여자 배구 흥국생명이 1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라이벌 GS 칼텍스를 상대로 김연경 혼자로는 버거웠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한때 최강 전력이었던 흥국생명. 이제 마지막 남았던 자존심 리그 1위 자리까지 뺏겼습니다. 시즌 개막 120일 만에 2위로 떨어진 겁니다.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GS 칼텍스에 연속으로 서브 득점을 내줬습니다. 센터 김세영이 손톱 부상을 당하는 불운까지 겹쳤습니다. 김연경은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을 독려하고 분위기 반전에 앞장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브루나가 살아난 점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반면 GS 칼텍스는 뭘 해도 되는 경기였습니다. 집중력과 분위기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도 어려운 자세에서도 주장 이소영은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러츠의 다이렉트 공격은 상대팀 박미희 감독까지 헛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차상현 감독은 분위기가 넘어갈 때마다 작전 타임을 불러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1. 시즌 내내 차곡차곡 승점을 쌓은 GS 칼텍스는 마침내 흥국생명을 끌어내리고 올 시즌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흥국생명은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영, 이다영의 공백을 막을 대안이 없다면 우승 경쟁은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곳곳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중부에,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모레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있고요. 영서에도 최고 15cm, 경기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8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부터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